우리는 이번 학습 과정의 핵심적인 질문을 할 차례입니다. 왜 어떤 나라들은 부유하고 다른 나라들은 가난할까요? 제가 그 퍼즐을 맞출 여러 조각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유념할 것은 이것이 복잡한 문제라는 겁니다.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는 문제로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농부는 어떻게 이것에서 이것으로 변모했나요? 몇몇 나라들이 부유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그들 나라의 노동자들이 매우 생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은 어떻게 생산적으로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노동에는 생산 요소의 양적 증가와 질적 향상이 동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부유한 나라들은 많은 물적 자본을 보유했고 상당한 인적 자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본은 최고의 기술 지식을 활용하여 체계화됩니다. 경제학자들에게 물적 자본이란 광의적으로 보면 도구를 뜻합니다. 삽, 트랙터, 휴대전화, 도로, 건물 같은 겁니다. 도구의 양적 증가와 질적 향상은 노동자들을 더 생산적으로 만듭니다. 인적 자본은 머릿속에 있는 도구입니다. 또는 사람의 머릿속 그 무엇이 그들의 생산성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인적 자본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인적 자본은 교육과 훈련과 경험에 대한 투자로 만들어집니다. 기술 지식은 세상의 작동 방식에 관한 지식입니다. 예로 유전학, 토양 조성, 화학에 관한 지식입니다. 이러한 지식 연구는 농부가 읽을 책의 내용이 되는 정보입니다. 종종 당연히 여겨지는 마지막 요소는 조직화입니다. 인적 자본, 물적 자본, 기술 지식을 그것들을 한데 모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체계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치 있는 재화와 용역이 생산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바로 기업가들이 아이디어와 사람, 자본을 하나로 모아야 가치 있는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나라들은 상당한 생산 요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부유한 나라들은 생산 요소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경제적 요인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퍼즐의 다음 조각입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의 대약진 기간에 중국에서는 개인 농장은 몰수되었고 집단 농장으로 통폐합되었습니다. 집단 재산이 의미하는 바는 투자하거나 열심히 일할 경제적 요인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투자한다거나 열심히 일을 하면 하루에 감자 한 보따리의 여유분을 생산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100인 집단의 일원이면 감자 한 보따리의 여유분을 집에 챙겨가지 못하고 그중 100분의 1만 집으로 가져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투자할 그 무슨 경제적 요인이 존재하겠어요? 노력이 보수와 결별하면 생산적인 노동을 가능케 하는 경제적 요인이 거의 사라지는 겁니다. 사실 일을 안 할 만한 경제적 요인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노동에 무임승차할 경제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결과에 더해 중국 지도부의 여러 가지 오판의 결과로 약 2천만에서 4천만 명의 중국 농부들과 노동자들이 끔찍했던 그 기간에 굶어 죽었습니다. 중국이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시작한 것은 농민들이 자발적인 노력의 산물을 챙길 수 있도록 허용한 이유였습니다. 한 중국 농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가족과 자신을 위해 일할 때 게으를 수는 없습니다. 중국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웹사이트를 확인해보세요. 그렇게 경제적 요인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왜? 야고 물어봐야 합니다. 왜 어떤 나라에서는 괜찮은 경제적 요인이 실제할까요? 그에 대한 답변은 그들이 좋은 제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도가 번영의 기폭제가 되는 경제적 요인을 유발할까요? 여기서 좋은 소식이라면 그에 대해 상당한 합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가 무엇인지에 관한 합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 한 필지를 사서 농장을 만든다면 여러분은 정식 소유권 증서를 보유하게 되나요? 당신은 그것으로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건가요? 누군가가 예로 기업 본부를 당신 농장 부지에 건설하려고 할 경우에 말입니다. 재산권을 통해 여러분의 투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농부들도 우리 정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녀가 허가를 받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줘야 하거나 그녀의 농장이 막무가내로 압류될지 걱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직한 정부는 우리 농부의 투자를 가능케 해주는 또 다른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법체계가 너무 형편없어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를 환수한다거나 심지어 재산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신뢰할 만한 법체계가 있어야 우리 농부가 계약을 실현하고 돈을 빌리고 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농부들이 필요할 게 더 있습니다.
때로는 정부 개입이 심해서가 아니라 너무 없어서가 문제가 됩니다. 정치 불안정과 무정부 상태라는 위협은 많은 국가에서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내전 상황에서 누가 미래에 투자하려고 들까요? 당신의 모든 계획을 쓸어버릴 위협이 될 텐데요. 투자자에게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려면 정치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우린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부는 여전히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걱정해야 합니다. 독점을 유발할 수 있는 규제나 자발적인 협력에 방해가 되는 규제 말입니다. 경쟁시장과 개방시장에서는 시장의 신호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으며 농부들이 농업을 혁신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농부의 번영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제도들을 다루었습니다. 재산권, 정직한 정부, 정치적 안정, 믿을만한 법체계, 경쟁시장과 개방시장이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데 왜? 라고 물어야 합니다. 왜 어떤 나라들은 실제로 좋은 제도를 보유하고 있나요? 이것은 아마도 모든 개발경제학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난해한 해답을 찾기 위해 역사, 사상, 문화, 지리, 심지어 약간의 행운까지도 동원해야 합니다. 미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헌법이 작성되었던 시기는 다행히 존 로크와 애덤 스미스의 사상이 유행하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미국 헌법은 식민지의 모체인 대영국으로부터 시장경제와 민주적 제도에 대한 경향성을 물려받았습니다. 하나의 열린 개척지로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유가 있어 낡은 방식을 뒤로하고 개척지로 갈 수 있었습니다. 개척지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까지도 미국의 기업과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운도 아주 좋았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 임기를 2차례로 마감하는 미덕이 있었고 다음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떤 나라들은 부유하게 만들고 어떤 나라들은 가난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복잡하고 무엇에 기초에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즉각적인 원인을 찾느냐, 궁극적인 원인을 찾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한 규명 절차는 역동적이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하다고 보는 몇몇 퍼즐을 실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남한, 일본과 같은 기적적인 성장 사례는 고무적입니다. 매우 가난한 나라들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그들의 진정한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에 앞서 더 나은 경제적 유인과 제도가 제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과정에서 우리는 생산 요소에 대해 더 깊이 있게 파고들겠습니다. 그것을 통해 단순하지만 유용한 경제 성장 모형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